뒤에 이제 제가 인콰이어링이란 표현, 조사란 표현하고 인베스티게이션, 수사란 표현을 제가 구분하고자 합니다. 지금은 형사소송법상의 변시체에 대한 변사 사건에 대한 검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이시자를 쓰는 경우도 있고 시체시자를 쓸 때가 있습니다. 변사 사건이 발생을 하면 가서 부검을 통해 사망의 원인도 밝혀야 되지만 말씀드렸던 대로 사망의 종류, 사망에 이르는 기전, 사망의 상황, 사망의 시간, 또 개인식별, 이 모든 걸 다 담당하는 것이 검시가 되겠습니다. 검시 조사에서는 뭐 다죠. 실은 의복 같은 경우는 저희 법의학자들은 제2의 피부라고 합니다. 인체는 탄력성이 있기 때문에 겉으로 봐서는 아무런 손상이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 복부 같은 경우는요. 그런 때 나중에 해부를 해보면 복부 장기에 파열이 있는 경우가 있고 그 흔적은 피부에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변사자가 입었던, 망인이 입었던 옷에는 그 물리적 변형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의복 같은 경우를 저희가 제2의 피부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런 의복이나 여타의 모든 것들을 현장에서 다 조사하는 게 검시 조사입니다. 그래서 이 검시 조사의 목적은 최대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왜냐하면 사후에 시신의 변형 정도가 있기 때문에. 또 전문가가 임장을 해야 된다. 그 전문가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팀 플레이어, 통합성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겁니다. 이 독립성은 그 자체의 어떤 기관의 독립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업무에 관한 독립성과 그거에 대한 권한입니다.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뭐 저한테 이제 법의학 하면 일부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게 CSI 드라마를 몇 편이나 봤냐 이런 질문들 하시거든요. 그 CSI에 나오는 검시 제도가 미국 방식의 메디컬 이그제미너 시스템입니다. 거기는 이 M2라고 하는 의사, 법의학자가 연구소를 내고 법의학자뿐만 아니라 아까 검시관, 법의 간호사, 법생물학자 이런 분들이 팀을 이뤄서 전체의 시작과 끝을 다 책임지는 시스템입니다. 근데 우리와 같이 대륙법 체계 내에서는 일본에서 이식이 됐죠. 여기는 검사가 수사의 주체가 되고 모든 것이 이루어진 영장이 발부됐을 때 집행 단계에서만 법의학자가 등장하는 것이 이제 대륙법 체계, 우리나라의 방식이 되겠습니다. 양쪽에 이제 일장일단이 있겠지만 시신에 대한 망인에 대한 접근과 또 완결성을 놓고 볼 때는 메디컬 이그제미너 시스템, 미국식의 시스템이 훨씬 더 필요하고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법이 부검을 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토프시, 자, 시신을 부검을 합니다. 그러면 이 시신의 부검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망인이 누구고 또 언제 사망했고 어디서 사망했고 원인은 무엇이고 어떻게 사망에 이르게 됐는가? 또 사망의 상황, 이 모든 걸 우리가 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한테는, 법의학자한테는 사인만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을 가보지 못했고 많은 자료를 제가 가질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경찰이 제출한 자료, 그걸 근거로 부검을 통해서 사인만을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부검이 끝나면 우리한테 무엇을 물어보는가 보면 경찰은 가해자 또는 살인자 또는 용의자 또는 특정할 수 있는 범죄의 연관성, 증거가 무엇인가, 또 기소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과학적 어떤 증거만을 저희한테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변호사는 당연히 자기한테 의뢰한 의뢰인에 관한 유리한 부분들에 대한 질문을 해올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뭐 의료사고 같은 경우도 있지만 의사들 같은 경우는 환자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 때고, 가족은 내 가족이 사망에 이르게 된 질병이랄지 그 내 가족이 사망하게 된 그 과정을 전체적인 이해를 필요로 할 겁니다. 그렇게 저희들한테 물어보고 있습니다. 물음표가 있는 이유는 뒤에 다시 한번 같이 고민할 문제로 하고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과학수사의 검시 제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시체가 발생을 하면 목격자가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경찰은 현장을 조사하면서 인근에 있는 경찰 공의 의사 선생님을 모셔옵니다. 그래서 같이 시신을 보고 의사 선생님이 시체 검안서를 발부해 줍니다. 시체 검안서를 수사 서류에 첨부해서 검사한테 수사 지휘를 가면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판사한테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합니다. 판사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게 되고 검사의 지휘하에 경찰이 집행하는 영장의 집행에 저희 법의학자가 그때 등장을 합니다. 변시체가 발생한 현장을 가보지도 못하고 현장에 대한 정보는 경찰이 주는 수사 서류, 그것도 하루 전에 있었던 그 수사 서류만 가지고 부검실에서 사인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한 예를 들면 저 변시체가 발생을 해서 법원까지 갔다가 저한테 오는 데는 약 24시간, 다시 말씀드려서
오늘 발생한 사건이라면 내일 제가 부검을 하게 됩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우리는 부검실에서 부검을 통해서 사인도 규명하지만 이분이 언제 사망했는가, 사망의 경과 시간에 대해서 기타 여러 가지를 저희가 조사를 하고 증거를 찾아야 됩니다. 근데 사망 시간의 추정만 놓고 말씀드리면 우리는 시신에서 사망 시간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시반의 형성이랄지 시체의 경직의 발현 정도랄지 또는 체온의 하강의 속도를 역추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망한 시점으로부터 대략 10시간 정도 이내일 때 대략적 접근이 가능해요. 근데 이 시스템으로는 변시체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하루가 지납니다. 이미. 그리고 변시체는 검안서가 발부되기 위해서라도 인근 장례식장 냉장보관이라는 현장에서 이탈해서 새로운 환경에 노출이 됩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이탈해서 새로운 저온 냉장이라는 환경에 노출됐고 그 다음에 발견된 시점으로부터 이미 24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 시간을 추정할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원래가 불가한 그런 검시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망 시간의 추정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후에 문제가 되고 논란이 됐었는가 한 케이스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떤 분이 가장이 아침에 7시쯤 아파트를 나옵니다. 그리고 1시간 반 뒤 약 8시 반에서 9시 사이에 아파트 안방 장롱에서 발화가 돼서 화재가 신고가 됩니다. 그래서 소방대원이 가서 안방 장롱에서 발화된 화재를 진화하고 나오고 있는데 욕실에서 모녀가 욕조에 떠 있는 상태, 사망해서 떠 있는 상태로 발견됩니다. 결국은 경부압박 질식사 이후에 욕조에 유기가 되는 건데요. 그런 형태로 있다가 말씀드린 대로 이 체계, 이 시스템으로 24시간 만에 국과수에 부검이 오게 된 거죠. 그러면 이 모녀가 사망한 시점이 언제일까? 그걸 추정한다면 남편이 집에 있었을 때일까? 아닐까를 역추정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당시에 현장을 저희는 가지 못했습니다. 또 이미 24시간이 지나버렸죠. 그래서 사망 시간을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경찰관이 찍었던 캠코더의 영상이 찍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어린아이가 욕조에 떠 있던 어린아이가 그대로 옮겨지는 과정에 손을 벌리고 떠 있었겠죠. 그런 과정에 팔에 경직이 있는 것이 캠코더에 찍힙니다. 저 경관절에 경직이 저 정도 발현된다면 과연 사망한 시점으로부터 얼마나 될까? 이게 이제 법의학적 접근입니다. 그게 만약에 2시간 이상이 걸린다면 남편 스스로도 집에 있었던 시간에 사망했다라고 봐야 됩니다. 2시간 이내라면 우리가 모르는 제3의 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상에 찍힌 불완전한 영상 하나 가지고 그 유무죄를 다투기에는 그 증거가 너무 빈약했던 겁니다. 남편 또한 너무 억울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사랑하는 와이프, 아까운 그 딸이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범인으로밖에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 모두 다 억울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 검시제도 하에서는 원칙적으로 사망 시간의 추정은 불가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사건은 영원한 미제로 남아 있습니다. 과연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검시제도의 개선이 이게 어떤 권한의 이양일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죽음에 이르렀다면 그 사회는 마땅히 국가는 책임지고 그 죽음에 이른 과정에 대한 육하원칙, 사실관계를 필히 밝히지 않고서는 클로징해서는 안 되는 그런 국가는 책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선진국은 변시체가 발생을 하면 변시체 발생은 법의학연구소, 경찰한테 신고해도 경찰은 법의학연구소로 연락을 하죠. CSI가 되는 겁니다. 그 CSI는 결국은 모든 시신에 대한 종결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장에 대한 접근권도 현장 조사권도 이 CSI한테 있고 경찰에는 없기 때문에 경찰은 그 안을 들어오지 못하죠. 영화에서 갔던 장면 잘 한번 넘겨보시면 알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변사자 또는 변사에 의심이 있는 시체가 있을 때는 그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의 검사한테 검시를 또 신고를 하고 검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검사는 법률가이고 지금 사인에 대한 것, 사망의 종류에 관한 것들은 의사인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초기 단계에 제시할 수 있는 위치에 돼 있지 않다는 겁니다. 결국 이것이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또 원시적인 검시 제도에 하에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지금은 대부분 출생도 병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대부분의 사망도 병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사망한 경우, 병원 밖에서 사망한 경우 한번 처리 절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병원에서 사망하면 의사가 진료를 했기 때문에 사망 진단서를 발부합니다. 근데 병사일 때는 바로 사망 신고와 장례가 이루어지죠. 근데 병사가 아니고 가족이 생각할 때는 의료사고 같아요. 의사의 과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변제에 혐의점이 있는 걸 통해서 부검을 하게 되고 수사를 지속하게 되고, 그런 혐의점이 없다면 종결할 수 있고, 이게 이제 병원 내에 사망 케이스입니다. 근데 병원 밖에서 사망하면 진료받던 환자가 아니기 때문에 변시체로 일자 오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해서 시체를 검안하고 변제 혐의점이 있는가를 보고 있는가 없는가 해서 사망 신고와 장례를 이루어집니다. 대부분 이제 뭐 범죄 혐의점이 없다 그러면 장례를 치르는데요. 지금 이 시스템에서는 법의학자는 등장하지 않죠. 대부분 수사기관과 시신을 직접 진료하지 않았던 경찰 공의 선생님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시스템을 지적하면서 EP에서 또 하나 더 지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사망의 등록 절차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범죄 혐의 시점이 없으면 사건 종결해서 사망의 신고 또는 장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먼저 장례를 치르고 사망 신고가 뒤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국가가 사망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망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시신이 가족에 의해서 임의로 장례가 치러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장례에 관한 법을 이식한 일본마저도 바꿨는데, 먼저 사망 등록이 이루어진 다음에 화장 매장 허가증을 발부받아서 장례가 치러져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처럼 장례를 치르고 사망을 한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동사무소 가서 신고하는 시스템은 죽음에 대한 필터링이 분명히 허점이 많다는 겁니다. 더더구나 동사무소에서는 이미 사망 장례를 치렀기 때문에 사인에 대해서 불분명해도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그냥 주민등록번호 누구, 어떤 분이 어디에 사는 누가 돌아가셨다 하고 주민등록 말소, 이렇게만 하는 행정적 절차만 이루어질 뿐입니다. 결국은 변시체에 대한 검시 제도도 허술하지만 사망 등록의 과정은 더 허술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망 증명 문서를 한번 저희가 한번 논문으로 조사를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시체 검안서는 진료하지 않았던 갑작스럽게 발견된 시신에 대해서 발부하는 겁니다. 사망 진단서는 병원 내에서 진료하던 사람이 48시간 이내에 사망했을 때 진료 의사가 발부하는 증명서가 되겠습니다. 시체 검안서에서 사인과 불일치한, 다시 말씀드려 시체 검안서를 발부했던 변시체에서 부검을 통해서 사인을 알게 됐을 때 그 전에 부검 전에 이루어졌던 시체 검안서하고 불일치의 정도를 찾아봤더니 80%가 없습니다. 사망 진단서마저도 병원에 진료 중에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부검을 해보면 50% 이상이 진단에 불일치가 있습니다. 사망 진단서에 기재된 사인의 오류를 보면 대부분이 사인을 생략합니다. 왜 그럴까요? 법의학을 의과대학을 다니면서 제대로 배우지 않았습니다. 사망 진단서를 작성하는 방식을 알지 못합니다. 또 사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작성하기도 두렵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인을 쓰지 않고 호흡부전, 심정지, 사망에 이르는데 필히 수반된 증상만을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합쳐보면 거의 50%가 넘습니다. 이 진단서의 오류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대부분의 이제 사망 진단서나 시체 검안서의 오류가 등장하는 거 보면 대부분 고연령층, 그리고 또 보시면 사회 경제적으로 좀 취약한 층이라고 할까요? 학력 수준이 낮고 경제적 수준이 낮은 분들한테서 사망 진단서의 불일치가 더 심하더라. 결국은 생전의 사회 경제적 위치가 사후에 진단서를 발부하는데도 똑같이 영향을 미치고 있더라. 결국은 질병에 노출될 확률도 사회 경제적 위치가 낮은 층에서 많다면 권리의 침해와 권리에 대한 철저한 어떤 진상 규명도 사회 경제적으로 낮은 취약한 계층에는 또 역시 허술하더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주요 사망 원인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의사들이 발부한 사망 진단서만을 가지고 통계청에서 발표한 겁니다. 1위는 암입니다. 2위는 불명확한 사망 원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병원에서 발부하는 사망 진단서마저도 명확한 사인이 써 있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게 약 28,000명 정도 됩니다. 한 1년에 우리가 약 20만 명에서 22만 명 정도가 1년에 사망을 합니다. 사망 신고가요. 그중에 10%가 사인 불명으로 우린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OECD 주요 국가에서
사인 불명 사망자 숫자입니다. 10만 명당 우리가 1위입니다. 부동의 1위입니다. 10만 명당 100명입니다. 이 100명 정도가 사망 원인이 불분명한 채 사망 등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불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등록 이전에 장례가 치러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검시 제도에 있어서 한국하고 미국의 차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검시 제도를 항목별로 한번 구분을 해볼까 합니다. 우리나라 검시 제도가 왼쪽 칼럼입니다. 미국의 검시 제도가 오른쪽 칼럼입니다. 변사라는 개념은 우리는 변사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변사의 의심을 한 사람이 신고할 때 한해서만 우리는 검시 제도가 작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전체 사망에서 10% 미만입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변사의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거기에 해당되는 죽음이 30%가 넘습니다. 그 30%의 8.5%를 부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변사라는 주관적이고 임의적인 정의에 따라서 신고된 죽음에서 6.2%의 부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건수로 보면 우리는 굉장히 적은 사법 부검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외국 ME 시스템에서는 꼭 범죄 연관성이 있는 죽음만 다루는 게 아니고 육하원칙, 그 사람의 사망에 이른 모든 6가지의 팩트를 완성하지 않으면 몇 년이 걸리더라도 클로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안을 범죄 연관성 있는, 뭔가 범죄 연관성 있는 사안만 신고를 받고 그거에 대한 타살에 대한 또는 형사 소추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는 형태로만 이제 목적이 이제 돼 있죠. 그래서 신고는 누구한테 하느냐? 경찰한테, 외국은 법의학연구소에. 목적은 범죄 수사입니다. 우리는. 근데 사인 규명입니다. 사인 규명과 범죄 수사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범죄 수사에 있어서는 사인이 나오지 않아도 수사는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사인 규명에서는 사인이 규명되지 않으면 이 사건은 클로징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은 클로징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조사는 경찰이 하고 법의관이 하고. 누가 부검을 요하는가? 경찰과 검찰이 영장을 가지고 법의학자한테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 자체의 검시법으로 경찰과 검찰이 거치지 않고 법의학연구소가 해당 검시법에 해당되는 대상을 부검을 하고 있습니다. 부검 결과에 대해서는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행정적 부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퍼블릭 도큐멘트, 공공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경찰이 와서 자료 공개를 해서 카피해 갈 수도 있고, 보험회사가 정당한 법 절차를 가져서 카피해 갈 수도 있고, 또는 논문을 쓰는 사람이 그 정당한 법 절차를 밟아서 카피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의 공공의 자료로서 법학적 자료, 부검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사고 예방적 측면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죽음에 있어서 그 죽음에 이르게 된 직접적 기여를 한 행위자를 처벌하면 끝나지만, 외국에서는 그 사람이 이르게 된 전 과정을 밝힘으로써 이 사건이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졌다면, 아니면 우리가 그 전에 있었던 징조를 미리 알았다면 이 허술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메꿀 수 있지 않았을까? 또 이런 반복적 죽음들이 발생하는 데 있어서 동일한 원인이 있을까라는 전체적인 총체적으로 다시 한번 리뷰하는 그런 시스템으로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인 불명자가 29,000명 있는 거고, 외국에서 사인 불명은 철저한 규명을 통해서 클로징하지 않거나 또는 사인 불명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끝까지 밝혀서 사고 예방적 측면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한 사람의 죽음을 그 사회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공공의 목적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그 차이를 얘기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리포터블 데스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이게 외국에서는
신고해야 될 죽음이라고 아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건지 보실까요? 예기치 못했던 죽음. 그 사람이 그렇게 사망할 줄 몰랐는데. 또 언내추럴이라는 건 질병이 아닌 죽음 같아요. 그리고 폭행의 흔적이 있어요. 또 교통사고가 됐든 추락이 됐든 사람 안전사고가 됐든 사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손상이 있고, 또 여기서는 독특한 게 의료기관에서 사망한 건은 무조건 검시라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사망진단서가 발부되지 않은 건, 왜냐하면 사망진단서가 발부돼야만 사망 등록이 이루어지고, 등록이 이루어져야만 장례를 치를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망진단서가 발부되지 않은 건은 필히 검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원불상이랄지, 또 재밌는 건 마취 중에 사망, 또 군대랄지 어딘가 대량 수용시설에 사망한 건은 무조건 신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과 검찰과 판사를 거칠 일이 없죠. 그래서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최근 5년간의 부검 건수를 볼까요? 대개 우리 이제 국가수를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이런 부검이랄까요? 건수는 많게는 대학까지 포함해서 15,000건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실은 22만 명 사망해서 15,000건 정도 부검을 하고 28,000건 정도는 사인 불명으로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죽음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외국점 신고해야 될 죽음, 이렇게 검시법을 만들어 놓는다면 통합성, 전문성, 신속성, 그리고 또 하나 독립성이 확보될 겁니다. 그 4대 요소가 완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법의학 학회에서는 변사라는 주관적이고 임의적인 단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자. 그래서 변사의 개념은 국민의 건강, 안전, 범죄와 관련된 사망 원인을 밝히고 국가가 책임지고 처리해야 되는 죽음이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유형에는 범죄 연관, 사고사, 자살, 부패, 신원불상, 사법집행과정, 소아청소년, 사인미상, 이렇게 언급해 놓는다면 과연 굳이 각 개별 경찰서와 지방검찰청이 굳이 한 사안 부검을 할지 여부를 결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면 그냥 부검을 하면 되는 겁니다. 역으로 여기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법의학 전문가 2인 이상이 또는 3인 이상이 검시를 할 필요가 없다면 사인을 해서 가족의 품에 빨리 돌려보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변사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좀 빨리 성립을 하자. 이게 이제 저희 법의학계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했지만, 지금도 역시 중요한 건 법으로 개정되지 않는 한 아직도 우리는 원시적인 사망 등록 절차, 또 현장의 전문가가 하지 못하는 근대적인 그런 어떤 검시 제도를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부검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진료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 행위로 의료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진료라고 합니다. 제 환자는 비록 생물학적으로는 죽음이 돼 있지만 제가 진료하고 나면 주민등록번호가 말소가 됩니다. 즉 사회적 생명이 끝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를 보고 있고 진료를 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약 10만 8천 명 정도의 의사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 연장을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건강성 평가, 인권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와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의사는 60명입니다. 출생, 그리고 결혼 또는 국적의 취득과 같은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진입하는 장벽은 매우 철저하고 높습니다. 그런데 죽음과 죽음에 대한 검증, 죽음의 등록이란 절차는 과연 우리 구성원에서 사라지는 그 절차에 대해서는 이렇게 허술해도 되는가?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